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9월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FOMC에 대한 프리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의미 있는 글을 트윗했습니다. FOMC 직전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코멘트이고요.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이번 FOMC가 어떤 FOMC가 될 거다 이렇게 조금 밑밥을 깔아줬거든요. 이번 FOMC 회의는 금리 인상 사이클 중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최고 금리 전망치를 수정하지도 않는 첫 번째 FOMC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즉 금리 동결, 여기에 더불어서 점도표가 수정되지 않는 그런 회의가 될 거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 3월부터 금리 인상 사이클이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이 기간에 있었던 많은 FOMC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점도표도 수정하지 않고 금리 인상도 하지 않는 첫 번째 회의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사실상 뭐 확실히 금리 동결 구간이 시작됐다, 그런 것들을 좀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FOMC는 그냥 무난한 FOMC가 될 것 같다. 이게 올라온 이후부터 10년물 채권금리도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좀 떨어졌고요. 유가도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연방 기준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99% 확률로 금리 동결할 거다. 근데 이거는 다 알고 있었죠. 근데 11월 FOMC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1월 FOMC 전망치가 금리 동결이 무려 70%까지 올라온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준의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고 지금 시장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파월이 뭐 기자회견도 하긴 하겠지만 일단 이번 FOMC가 진행되기 전에 확실히 확인한 지표들이 있죠. 일단 고용지표는 확실히 둔화되는 흐름으로 이제 넘어갔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렌트 가격 하락 지표를 확인을 했다. 이 두 개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다 확인했기 때문에 뭐 파월이 여기서 뭐 무리하게 발언을 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블러핑은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5bp 인상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는 그런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하지만 시장은 크게 개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회의가 11월 FOMC가 될 거다. 여기가 아마 쐐기를 박아주는 그런 FOMC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월 FOMC에서도 금리 동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은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번에 일단 SEP가 발표될 거잖아요. 369, 12. 이때는 이제 SEP가 발표가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2024년에 인플레이션 전망과 GDP 전망입니다. 뭐 큰 이변이 없다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그림으로 전망하지 않겠느냐. 즉 인플레이션도 지금보다 더 많이 하락을 해서 2%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전망이 나올 것 같고요. 2.XX. 그리고 GDP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려면 당연히 GDP도 올해보단 더 안 좋아야겠죠. 그래서 GDP가 2%를 밑도는 흐름까지도 예상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9월 FOMC는 뭐 무난한 FOMC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딱히 체크 포인트도 없어요. 저도 작년 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부터 FOMC 프리뷰 시간을 가질 때마다 체크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만큼은 체크 포인트가 없습니다. 뭐 딱히 체크할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대부분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냥 무난한 수준으로 FOMC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FOMC 프리뷰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GDP 전망치가 지금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요거를 보면은 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랑 중국이에요. 미국은 올해 2.2% 정도 연간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4분기까지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1.3%.
1.3%. 그러니까 여기서 한 0.9 요 정도. 그렇죠? 0.9 정도 이렇게 좀 하락할 것 같다. 근데 GDP 성장률이 2024년에 1.3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인플레이션 잡힌다는 그림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렇다라고 해서 뭐 침체로 간다. 이건 아니에요. GDP가 여기서부터 더 깎여서 한 0.5%? 이 이하로 가야 우리가 침체를 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신 정보에 따르면 일단 2024년은 침체까지는 예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경제는 확실히 둔화된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중요한데 지금 최근 중국 경기가 바닥을 쳤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나온 GDP 예상치를 보면은 2024년에 4.6이에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 경기가 더 완전히 지하로 무너진다 이렇게는 안 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서서히 바닥을 잡아간다. 그렇다라고 해서 바닥을 잡는다고 해서 2024년에 중국이 막 엄청나게 회복을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지금 수준으로 바닥을 잡아가면서 어찌저찌 이렇게 성장을 이어나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일본도 조금 더 완화되는 흐름으로 가네요. 그러면 일본은 우리가 많이 좀 우려를 했었잖아요. 일본이 긴축을 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본국으로 회귀하면서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거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계속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긴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그림으로 보면은 일본이 그래도 미국에서 어떤 신호를 주기 전까지는 완화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리고 독일은 좀 안 좋죠, 지금. 1% 미만으로 계속 저성장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고금리에다가 경기도 뭐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비교를 해보자면 예상치보다 떨어지고 있긴 있어요. 예상치보다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이게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올해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는 있다. 뭐 요 정도로 보는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이 전망치라는 거는 이제 분기마다 계속 수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유럽에서 금리 인하를 더 빨리 하게 된다면 잠시나마 어떤 유동성의 힘이 다시 한번 시장에 불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금리 인하를 미국보다 빨리 하게 되면은 이게 결코 악재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악재로 느끼려면은 미국의 경기가 좀 심하게 불어져야겠죠. 그래서 GDP 성장률이 뭐 연간으로 예상을 했을 때 0.5%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2%대를 꺾고 이제 2% 초반대로 가면 갈수록 이거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보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지금 당장 경기 침체를 우려를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지표상으로는 아직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작년 말처럼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 구간이거든요. 일단 전반적으로 투심은 꺾여 있죠. 그리고 월가 쪽에서 나오는 지금 최근 나오는 뉴스들도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아요. 계속 경기 침체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처럼 막 비관론이 팽배한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좀 다소 우세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뭐 회의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비관론이 득세를 했었잖아요. 작년 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시장을 좋게 보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 회의적입니다. 어떤 식으로 회의적이냐? 고금리 유지로 인한 후폭풍이 거셀 거다. 이게 코앞에 두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의 파산이 지금 현재 늘어가고 있다. 이거는 맞아요. 데이터상으로 지금 파산하는 기업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는 좋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소비가 더 안 좋아질 거다. 그런데 어떻게 상승하느냐? 이거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회의론이 좀 다소 우세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특히 24년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실적의 핵심은 소비가 아닙니다. 소비 나쁜 거 상관없어요.
소비가 나빠지는 게 더 좋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니까. 핵심은 B2B입니다. 여기는 AI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4차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 시장이 있고요. 이게 핵심이 될 겁니다. 즉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가 좀 흐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쪽은 오히려 더 뜨거울 수도 있다. 그러면 시장의 쏠림 현상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B2B 시장이 꺾인다. 그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AI 버블 사이클이잖아요. B2B 시장이 꺾인다는 얘기는 AI 버블도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성장이 안 보이니까. 근데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2024년 여름은 가야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어떤 주문 건수, 주문량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 꺾일 기미가 안 보이고요. 최소한 내년 여름은 가봐야 우리가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쇼티지가 언제 풀릴지 아직 예상이 안 되거든요. 최소한 그 쇼티지가 해제되는 상황까지는 가야 우리가 점점 AI도 이제 서서히 꺾이려나 보다. 뭐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지금 우세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방향성은 여전히 그래도 위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업들의 파산에 대한 이슈, 요거를 좀 뜯어서 볼게요. 일단 금리 인하 전까지, 여기서 말하는 금리 인하는 연준에서 하는 금리 인하입니다.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기 전까지는 기업 간의 양극화가 지금도 심하긴 한데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지금 S&P 500에 등록된 1,500개 기업, 이거를 좀 뜯어서 보면은 S&P 500 기업의 상위 10%, 약 150개 기업이죠. 이 기업들은 여전히 부담하는 금리 수준이 과거 저금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뭐 양적 완화 1차, 2차, 3차 하면서 제로금리를 쭉 밀고 내려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회사채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그냥 그 위치예요. 그냥 아직도. 연준에서는 고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무려 150개 기업들은 지금 아직도 여유가 많습니다. 정말 심각한 기업들은 이쪽 기업이죠. 이쪽 기업. 하위 40% 기업. 그래서 이 금리 인상 이런 효과로 인해서 먼저 무너지고 있는 기업들이 바로 이쪽입니다. 다 러셀 쪽이죠. 러셀 기업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 고금리로 인해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파산 신청을 하는 건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도 팩트예요. 다만 대부분 그런 기업들이 규모가 작은 기업들, 그리고 상장이 되지 않은 영세 기업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무너진다고 해서 뭐 경제가 무너지나요? 지수가 무너지나요? 아니죠. 지수 인덱스에서 중요한 기업들은 S&P 상위 150개의 기업일 겁니다. 이 기업들이죠. 얘네가 버티고 있는 한 지수는 무너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지금 고금리 여부랑 상관없이 부채에 대한 이자가 저금리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150개 기업 중에서도 상위 기업들이 있잖아요. 최상위 기업들. 소위 빅테크라고 하는 이 기업들. 얘네들은 지금 현금이 넘쳐나고 있죠. 그리고 고금리 덕분에 오히려 이자 수익이 또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얘네한테는 더 좋은 거죠.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과거 뭐 닷컴 버블이나 뭐 2008년 금융위기 전에는 이제 금리가 치솟았을 때 이런 기업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소비가 꺾이면 다 꺾이는 시장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B2B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뭐 전혀 부담되는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이미 작년에 이 빅테크 기업들은 고용을 다 줄였어요. 1차적으로 구조조정을 일단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뭐 비용을 좀 상당히 많이 덜어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고금리 여파가 기업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회의론적인 시각을 가지는 건 이해하겠지만 그걸 세부적으로 뜯어봤을 때는 아니네, 힘든 기업만 힘든 상황이네 라고 이해하는 게 오히려 맞겠죠. 그리고 이 기업들이 무너질 때가 정말로 힘든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다. 즉, 이 기업들의 회사채 금리가 폭등을 하려면 이거는 신용경색이 와야 돼요. 신용경색이 오면은 아무리 잘난 빅테크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회사채 금리가 막 팍팍 튀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금리 인하 구간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 구간이 아니고 이제 막 금리 동결 초입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이 회의론적인 시각이 우세한, 다소 우세한 지금 구간이 다시 한번 그렇게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을 뒤통수 치는 흐름이 뒤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작년 말에 비관론이 팽배했을 때 올 초부터 갑자기 그런 사람들을 뒤통수 쳤듯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저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데이터를 최대한 잘 추적해서 시장을 볼 거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 쪽은 B2B 시장, 그 중에서 AI.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어떤 수주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더 둔화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AI 반도체의 쇼티지가 해제된다. 오히려 그 시점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점이 잘하면 금리 인하 시점이랑 맞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저는 시장에서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도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9월 FOMC 자체가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 유가가 어떻게 해결될 건지가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일단 9월 달까지는 계속 시장이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일단 10월 달에 이게 갑자기 또 드라마틱하게 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의외로 지수가 갑자기 위로 추세 전환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유가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AI 이 시장이 언제 꺾이는지, 그리고 금리 인하는 실제로 언제 하는지,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